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제 남편과 너무나 사랑스러운 남매를 키우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뭐냐고 물어보면 단언코 제 남편을 만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제 남편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랍니다. 그건 저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만큼 남편의 존재는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큰 존재예요.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대학교에서였습니다. 저는 당시 신입으로 동아리에 들어가선 선배인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사귀었던 건 아니고 진짜 인연은 남편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복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복학을 축하하기 위해 다 같이 가진 술자리에서 우리들은 서로 여성스러워지고 남성스러워진 서로의 모습에서 호감을 느꼈고 그때부터 시작된 인연은 어느새 캠퍼스 커플로 연애를 하게 되었죠. 대학교에선 거의 1년을 연애를 했고 사회에 나가서는 4년을 연애했어요. 사실 저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편에게 사정이 있어서 결혼을 빨리 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었죠. 남편의 사정은 바로 시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이미 진전이 조금 된 상황이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었기에 시아버지가 다 나으시면 결혼을 할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남편은 저랑 결혼하게 되면 혹여나 제가 시아버지에게 발이 묶이게 될까봐 일부러 결혼을 늦춘 것도 있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을 연애를 하게 되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자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진 게 항상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자기 좋은 시절 다 보내는 것 같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빠만 나으시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지금은 아빠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아서 경제적으로도 또 결혼 후에 당신이 겪어야 할 상황들도 만만치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아니야, 난 괜찮아. 실은 나 지금도 우리가 결혼해서 내가 시아버지 병간호해도 상관없어. 근데 난 그걸 자기가 부담스러워하니까 기다리는 것뿐이야. 근데 나는 이렇게 자기랑 또 알콩달콩 연애하는 것도 좋으니까 전혀 미안해하지 마. 난 그냥 자기만 있으면 돼. 고마워, 은혜야. 대신 내가 너한테 평생 잘할게. 저희는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희를 불렀어요. 아들, 지금 이 애비 때문에 결혼식 못 올리고 있지? 이 못난 애비가 아프기만 해서 우리 아들 앞길을 다 막는 것 같네. 너희 결혼까지 늦추고 말이야. 근데 앞으로 나도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 둘 다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맞다면 이제는 결혼해라. 그래야 나도 너네 결혼식 볼 수 있을 것 같다. 나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간 나 혼주석에도 못 앉아보고 영영 떠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서둘러서 결혼 준비해. 아빠, 진짜 그래도 되겠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이미 다 얘기했어요. 내끼, 당연히 우리 은혜는 괜찮다고 하겠지. 얼마나 마음이 깊은 애냐. 근데 그건 너무 우리만 생각하는 거야. 이건 다 은혜가 우릴 배려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 늦추지 말고 결혼해라. 은혜야, 나 낳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네 마음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근데 너희 둘 다 이제 나이도 먹어가는데 결혼해야 하지 않겠어? 네가 우리 집에 식구로 들어와도 내 간병시킬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라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시집 와. 아버님,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님 간병이야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저희는 둘 다 아버님 다 나으시면 그때 더 기분 좋게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다. 그러지 마. 난 지금이 최선이다. 내일보다 오늘이 나한텐 최선이야. 그러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너희 둘 다 쉬고 올리자. 이 애비 죽기 전에 너네 결혼하는 건 보고 싶어. 시아버지는 자신의 상태를 직감하셨는지 저희에게 결혼을 서두르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시아버지도 암이 말기 상태로 접어들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던 때여서 저희도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시아버지 뜻대로 결혼식을 서둘러 올리는 것으로 동의를 했지만 저희 부모님 동의가 또 필요했어요. 근데 워낙에 연애 시절부터 제 남편을 마음에 들어했던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아버지를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결혼식을 준비했고 그 결과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실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마침 예비 부부가 결혼식을 취소하면서 생긴 자리가 있어 바로 올릴 수 있었던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결혼식장에 휠체어를 탄 채로 오셨고 결혼식 내내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저희가 결혼하고 난 뒤 2주 후에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시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 결혼하는 걸 볼 수 있어서 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난 이제 여한이 없어. 정말 고맙다.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 결혼식 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거의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조용히 누워 계시다가 마지막에도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리 많이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아버지가 편찮으기 시작하면서부터 결혼식 날까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날은 거의 양가 가족의 하객들까지 전부 다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낼 만큼 눈물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이 시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대신 홀로 남으신 시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죠. 그걸 알았기에 저희 부모님도 시아버지 장례식에 오셔서는 그 슬픔을 함께하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의외였던 건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장례 내내 함께 해주시면서 빈소를 지켜주셨다는 거였죠.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워낙 저희 둘 다 연애 때부터 서로 잘 알아오셨던 분들이라 그런지 시아버지가 가시는 길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이때는 제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던 거 있죠. 그렇게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서 시어머니도 안정이 되어가고 저와 남편도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저희가 사는 집은 크고 좋진 않았지만 저희 수준에서는 잘 골라서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만한 곳이었어요. 오히려 좁아서 둘이 꼭 붙어 있을 수 있어 좋더라고요. 사실은 결혼 준비하면서 저희 아빠가 집을 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시댁은 시아버지 투병이 길어지면서 결혼 자금을 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저희 아빠가 저희 부부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하신 거였죠.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면서 넉넉하게 여유가 있었기에 충분히 저희 집 살림을 차려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장인어른,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는 그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 한 명 데리고 들어갈 집 못 구할 만큼 그렇게 능력 없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좋은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 못하겠지만 그래도 시작부터 처가 도움 받으면서 시작하는 건 안 하고 싶습니다.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살면서 헤쳐나가야 할 역경이 많을 텐데 첫 시작부터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작은 것이라도 둘이서 함께하고 점점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인어른. 남편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면서도
강단 있게 잘 말을 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반하고 저희 아빠도 반했죠. 특히나 아빠가 그 대답을 듣고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허참, 내가 역시 사위 하나는 잘 봤구만. 좋네, 좋아. 자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게. 대신에 나랑 술 친구는 자주 해줘야 하네. 그리고 살면서 영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엔 날 찾아오도록 하게. 알았나? 그러라고 부모가 있는 거니까. 네, 장인어른,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술 친구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사위 아주 마음에 들어. 남편은 이렇게나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실은 처음부터 제가 이 말에 동의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아빠가 집을 해준다고 했을 때 저한테 먼저 말을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남편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는데 남편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우리 그 집 받지 말자. 나 스스로 당신이랑 살 집 구하고 싶어. 실은 집도 미리 봐둔 곳이 있어서 안 그래도 당신한테 같이 가보자고 할 생각이었거든. 비록 20평짜리 작은 빌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거기에서 시작하면서 점점 평수도 늘리고 아파트로 이사도 가보고 하자. 그리고 당신은 나중엔 정원 딸린 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했지? 우리 하나씩 해서 그것까지 해보자. 아이 참, 뭐하러 그런 고생을 사서 해. 아빠가 집 해주신다는데. 그리고 20평짜리 빌라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나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왜 그런 소리를 해? 20평짜리가 뭐 어때서? 거실이 있고 방 2개면 우리 둘이서 살기엔 충분하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마. 당신 나 못 믿어? 나 어떻게든 당신 책임지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줘. 내 목표는 차근차근 우리 힘으로 당신이 살고 싶다는 정원 딸린 집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집에서 당신이랑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녀들이랑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꿈이자 큰 목표야. 그러니까 우리 그거 둘이서 잘 이뤄나가 보자. 내가 잘할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틀린 소리가 하나도 없어 찍소리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 남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저였던지라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는 게 다 알아져서 정말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덕분에 남편 하나 믿고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저도 이 사람 못지않게 정말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어머니와 붙어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상당히 좋으신 편이라 제가 진짜 많이 배울 수 있었죠. 어머님, 저 미역국 끓이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남편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진짜 너무 맛이 없던 거 있죠? 어머님 레시피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데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아이고 기특해라. 너도 사는 게 바쁘면서 남편 생일 미역국까지 챙겨줬어? 알았어. 우리 며느리가 가르쳐 달라는데 알려줘야지. 시어머니는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얼 하든 다 기특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성심성의껏 알려주셨어요. 처음엔 시어머니 손맛을 따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 제가 귀찮을 정도로 시댁으로 찾아가 음식을 배우는 덕에 나중엔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은 많이 고마워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즐겁게 잘 하고 있던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아빠 건강의 적신호였죠. 저희 친정아빠는 평소에 술과 담배를 무척이나 좋아하시던 분이었어요. 늘 저희 아빠는 약주를 챙겨 드시고 때에 따라선 술, 담배를 서슴없이 피시는 분이라 늘 저희 가족들 모두가 아빠 건강을 염려하면서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타고난 체력이 좋으신 분인데다가 아빠는 운동까지 꾸준히 하셨기에
건강엔 항상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는 세월에 장사 없다고 나이가 든 아빠는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신 걸 느끼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 건강검사 결과로 술, 담배도 다 끊고 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지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했죠. 가족 중 누구도 아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거라곤 예상을 못했어요. 정말 술을 진탕 마시고 몸도 못 가눈 채 주무셔도 다음날 아침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멀쩡하게 일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아빠는 일까지 뒤로 미룬 채 몸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였죠. 하지만 아빠는 일을 바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빠가 대표였기 때문에 그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일을 좀 줄이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로 했죠. 근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건 아빠가 내린 대책이었어요. 아빠는 자신의 건강을 대비하면서 회사 일까지 대비하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제 남편을 그 대표 자리에 앉히는 거였죠. 이 계획은 남편과 둘이 아빠에게 불려가서 함께 들었는데 그때 저희 둘 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자네, 자, 먼저 한 잔 받으시게. 예,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도 한 잔 받으시죠? 아, 아니야. 난 괜찮아. 나 이젠 술 끊었네. 아, 맞다. 집사람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건강 돌보셔야 한다면서요. 그래, 그렇게도 했어. 그래서 말인데, 안 그래도 오늘 이 얘기 좀 하려고 불렀네. 자네, 혹시 이참에 내 회사 들어와서 일 좀 배워볼 생각 없는가? 네? 장인어른 회사를요? 그래.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큰애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 영 사업엔 생각이 없다고 하니 자네가 내 회사로 들어와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아빠의 갑작스런 제안에 남편도 저도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아빠가 이해가 가는 게 아빠 말대로 제 오빠는 사업에는 영 뜻이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오빠와 여동생이 한 명씩 있는데 여동생은 아직 시집을 가기 전이었고 오빠는 사업이나 회사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오빠는 대학 진학도 음대로 들어갈 만큼 일반적인 사회생활엔 전혀 뜻이 없었어요. 그리고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대학교도 유명한 음대를 나왔는데 그 뒤로부터 앨범도 몇 개 내고 했었지만 여전히 무명으로 생활을 하는 중이에요. 대신에 애들한테 보컬 레슨 해주면서 자기 앞가림은 잘 하고 다니는지라 저희 아빠도 사업에 대해선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빠의 꿈을 응원해 주시고 계시죠. 하지만 아빠 회사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아빠 뒤를 이을 사람은 필요했기에 그 다음 사람으로 제 남편을 선택하신 듯 하더라고요. 남편은 좀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 당시 아빠는 운영하던 공장 외에도 다른 공장을 하나 더 세웠었어요. 그러면서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남편에게 제안을 한 거였죠. 그때가 남편이 한 회사를 오래 다니면서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시기였던지라 남편은 이미 자리도 잘 잡은 상황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제안이 좀 갑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거절은 하지 않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던 때였어요. 남편과 저 둘 다 첫째 딸아이의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를 갔는데 교문 앞에서 예상치도 못한 분들을 마주치고 말았죠.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답니다. 어머, 엄마 아빠,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여긴 어떻게 왔어요? 우리 첫손녀 입학식인데 당연히 와봐야지. 어디 보자. 우리 예쁜 손녀
오늘 첫 등굣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좀 보자. 아이고, 야무지게도 잘 입었네. 머리도 예쁘게 묶고. 할아버지, 엄마가 양쪽으로 머리 묶어줬어요. 오늘 예쁘게 가야 친구들도 잘 사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소녀 너무 예뻐서 친구들이 막 몰리겠는데. 저희 아빠 엄마는 너무 기특해 하면서도 또 준비한 선물을 내주셨죠. 그건 제 아이의 책가방이었어요. 저희가 이미 사준 걸 메고 있었지만 아빠는 그 안에 필통부터 시작해서 공책, 연필 등 아이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잔뜩 준비를 해서는 또 주셨어요. 그걸 받는 우리 딸이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덕분에 그날 입학식은 딸도 저희 부부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받은 우리 남편도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가족들 일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난 정말 장인어른이 존경스러워.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 일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가족들 일을 하나하나 다 챙기실 수 있는 건지. 그러면서도 또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잖아. 나 장인어른 밑에서 일 배워야겠어.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 그리고 당신도 거기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한테도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고. 좋아, 여보. 정말 잘 생각했어. 나도 아빠가 하시는 일 조금이라도 돕겠다고 지금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나 혼자로는 정말 역부족이었거든. 근데 나도 당신이 같이 가준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든든하다. 우리 열심히 해보자, 여보. 남편이 아빠의 회사로 들어오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니 제가 다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 뒤로는 남편도 저와 함께 합류해 아빠의 일을 돕게 되었답니다. 근데 역시나 남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빠 회사로 들어오게 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장인어른 회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회사에 들어가는 대신에 저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저 이제껏 한 회사에서만 10년을 넘게 다녔어요. 그 덕에 사회생활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그것도 다 제가 맡은 업무 안에서만이었지 장인어른 회사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아예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배워가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떳떳하게 장인어른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낙하산이 싫습니다. 이미 면접 없이 들어간 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 보기엔 낙하산이에요. 그치만 업무 능력만큼은 제가 하나하나씩 따내서 인정받고 싶어요. 남편의 생각에 아빠는 무척이나 많이 놀라워했어요. 근데 이건 역시 저와는 상의가 된 거였기 때문에 저는 크게 놀랍진 않았어요. 대신 저는 이 모든 게 남편답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네, 내가 그거 못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자네 많이 힘들 텐데 괜찮겠는가? 네, 그럼요. 저는 괜찮습니다. 업무 하나 제대로 모르는 바보로 회사에 있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남편의 간곡한 부탁과 함께 이 생각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안 아빠는 그대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속으로 내심 많이 뿌듯해 하셨답니다. 아빠는 본사가 아닌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충청도 아산에 생긴 공장으로 발령을 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빠의 사이라는 것도 전부 다 비밀로 하고 일을 하기로 했죠. 누구라도 대표의 사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눈치 보며 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빠에게 간곡하게 남편이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바로 옮겨서 시작한 남편의 아산 공장 생활은 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아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쉽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거리도 있었을 뿐더러 출퇴근길이 워낙에 많이 막히는지라 아침이나 저녁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큰 결심을 하고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했죠. 저는 서울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아산으로 내려갈 수 없어
남편 혼자서 그곳에 오피스텔 하나 구해 일을 하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말 부부라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를 믿고 있었고 남편의 사정 역시 하루라도 빨리 그 공장에서 적응해 일을 배워야 했기에 저희 둘은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주말 부부가 되고 아산으로 내려가자마자 정말 열심히 일에 몰두했어요. 한 번은 아빠한테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전화 통화로 인해 제 남편이 더더욱 자랑스러워지던 거 있죠. 야야, 네 남편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말도 마라. 거기 아산 과장이 그러는데 네 남편 아주 열심히 대단하다더라. 하루에 13시간씩 일하고 한다던데. 아, 나이 들어가지고 막내로 들어와서 일을 얼마나 하려나 싶었는데 아주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대. 혀를 차더라, 혀를. 아빠, 난 우리 남편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남편이 원래 뭐 하나 하기로 작정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아마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산까지 내려가 혼자 지내고 있지. 아빠는 진짜 고급 인력에 인재 하나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월급 좀 팍팍 줘요. 230이 뭐야. 아, 그럼 우리 제일 밑에 직원들이 월급이 다 그만한 걸 어쩌냐. 그리고 나도 애초에 월급은 더 준다고 해봤는데 네 남편이 그러지 말라더라. 하여간에 못 말려. 그래도 내가 우리 사이 때문에 아주 든든하다, 든든해. 아빠는 수시로 남편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은근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틈날 것 없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내심 많이 뿌듯하신 듯 했어요. 그렇게 한 넉 달 정도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도 공장에 적응을 잘해서 웬만큼 자리를 잡은 듯 했어요. 넉 달 정도면 아직 신입인데도 남편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자리도 잘 잡을 수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당시는 무려 1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워낙에 바쁘게 지냈기에 혹시라도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봐 제가 남편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남편은 원래 기념일을 잘 챙기는 성격은 안 돼서 제가 매번 힌트를 주고 아예 대놓고 알려줘야 하는 사람이었어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날짜에 맞춰서 애들은 다 친정에다가 맡기고 저 혼자서 남편이 있는 충청도 아산으로 내려갔죠. 아산에 가서는 예쁜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고 제가 미리 준비한 기념일 선물까지 가지고는 들뜬 마음으로 남편이 있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남편 예쁘게 봐달라는 말과 함께 공장 사람들에게 나눠줄 간식까지 가지고 갔었기에 더더욱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했죠. 도착을 해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장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깜짝 놀라야만 했습니다. 양손 무겁게 해서 들어간 그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누군가의 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보니 어떤 사람이 다른 직원을 막 혼내는 듯 했고 저는 그 상황에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어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지켜보던 중 혼이 나는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다 떨어뜨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혼이 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의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눈이 좀 안 좋아 멀리 있는 사람의 얼굴까지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소리만 집중해서 들었지 디테일한 모습까지 본 건 아니었기에 더더욱 상황을 파악하는 데 좀 늦어졌어요. 근데 소리만 들었을 때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쓸데없는 일로 부당하리만큼 세게 혼이 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거기다가 인격 모독까지 당하면서 직장 내 흔하게 일어나는 혼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군데 저러나 싶어 그제서야 자세히 보게 된 거였고 그로 인해서 제 남편이 그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고개까지 숙여가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있었고 그 상대방은 거의 10분 넘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구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가서 남편에게 왜 그러냐며 따지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제가 나서는 걸 남편이 원치 않아 할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황이 끝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경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에게 막 구박을 하던 상사가 갑자기 지 분에 못 이겨서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참과 동시에 뺨을 날렸기 때문이었어요. 전 그걸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비명이 나올 뻔한 걸 가까스로 참아야 했죠.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맞는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곧바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냥 달려나가는 것도 성에 안 차서 더 빨리 그 앞에 서기 위해 손에 있던 짐들도 다 내팽개치고 구두까지 벗어던지고는 그 앞으로 달려갔어요. 저기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누구 정강이를 차는 거야? 여보, 왜 막고만 있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막기까지 하냐고. 여보,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 대체 누구야 당신? 아, 이 사람 와이프야? 참네, 낄 뗄 껴 이 사람아. 지금 내가 밑에 직원 훈계하는 거 안 보여?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저의 등장에 깜짝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저한테까지 무시하는 말투를 보이며 오히려 왜 끼어드냐며 화를 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에 더 분노가 올라왔어요. 뭐라고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밑에 직원 훈계할 때 정강이랑 뺨 따고 때리면서 훈계해도 된다고 누가 그래? 어디서 감히 손찌검이냐고? 아, 당신 누구냐고? 그건 내 회사에서 내가 알아서 해, 이 아줌마야. 그리고 당신 여기 왜 들어왔어? 여긴 직원 아니면 못 들어오는 곳인데. 저기 안 보여? 통제구역.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감히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 불법 침입으로 경찰서 끌려가고 싶어? 어? 이 사람은 저한테까지 화를 내면서 급기야는 제 어깨를 툭툭 밀치면서까지 말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그제야 남편이 제대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대리님, 아무리 그래도 몸 터치는 하지 마시죠? 이 사람 제 와이프입니다. 아까 여보 소리 하는 거 못 들었어요? 들었지. 근데 뭐? 네 와이프인데 뭐? 여긴 대통령이어도 허가 없이 못 들어오는 곳이야. 그리고 감히 날 말려? 야, 너 진짜 돌았어? 그래도 여자를 밀치면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만 하세요, 저한테만. 왜 엄한 사람한테 그럽니까? 자꾸 이러시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이야, 이젠 이게 아주 까부네. 꼴랑 네 마누라 왔다고 지금 나한테 개기냐? 어? 이게 아주 허세를 잔뜩 부리네. 왜? 와이프 앞에서 꼽당하니까 자존심 상하냐? 어? 야, 근데 그게 네 위치야. 뭘 어쩌겠냐? 그 나이 먹고 말단 신입으로 들어왔으면 그냥 조아리고 살아. 알아들었어? 어? 이따위로 까불지 말고. 이 사람은 또 한 번 남편을 무시하면서 어깨를 밀치며 말하더군요. 거기에 더 화가 난 저는 흥분해서 확 질러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을 밀치는 그 인간에게 달려가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오히려 더 세게 밀쳐버렸죠. 내 남편 건들지 말라고 했지? 저의 밀침에 크게 휘청이던 이 남자도 점점 더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타겟을 저한테 바꿔서 막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뭔데?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가지가지하네. 야, 너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누군데 기어들어와서 난리야? 왜, 내 정체가 궁금해? 궁금하면 알려줘야지. 남자는 흥분해서 저한테 소리를 쳤고 저는 제 정체를 궁금해하는 그 사람에게 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전
제 자켓 주머니 속에 있는 제 회사 사원증을 그 인간 눈앞에다가 가져다 대고 똑똑히 보여주었어요. 이곳은 통제구역이라 출입을 위해서는 입구에 계시는 경비원분에게 사원증을 보여줘야 했기에 마침 그걸 보여주고 나서 주머니에 넣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로 꺼내서 보여줄 수 있었죠. 그 사원증에는 제 이름과 함께 회사 직함이 적혀 있었고 그 사원증을 보자마자 그 인간은 깜짝 놀라더니 급기야는 벌벌 떠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행동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 과장님? 네, 저 강은혜 과장입니다. 제가 본사 사람이라 몰라보셨나 본데 저 본사에서 온 강은혜 과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당신 대리라고? 대리 정도 됐으면 여기 들어온 지도 꽤 됐을 텐데 직원 교육을 지금까지 그따위로 시켰어요? 아니지. 지금까지 회사 생활 그렇게 해온 거예요? 밑에 사람들 부당하게 갈구면서?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작업 실수를 좀 해서.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만 혼을 내야지. 왜 애먼 사람을 때리냐고요, 때리길. 그리고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다 들었는데 당신 내 남편한테 인격 모독까지 했잖아. 그게 어디 작업 실수 때문에 혼낸 거야? 아니잖아. 꼴 보아하니까 한두 번도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진짜 이번만 그런 겁니다. 과장님. 믿기지도 않는 말을 하는 이 인간을 보면서 저는 여전히 분이 안 풀려서 이 인간에게 최후의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인간은 저의 최후의 말을 듣자마자 거의 까무러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당신, 이 사람,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알아?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내 남편, 이 회사 대표 사위야. 무려 대표 사위라고. 아니, 뭐라고요? 대표님 사위라고요? 그럼 과장님은 대표님 따님? 이제야 머리가 돌아가네요. 이 사람 당신이 함부로 얕보고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사람 아닌 거 이제 파악됐어요? 내 남편 충분히 당신 상사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밑바닥부터 배워보겠다고 신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감히 당신이 함부로 대해? 딱 봐도 자기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내 남편한테도 그러는데 그 아랫사람들한텐 얼마나 더 심하겠어? 당신, 내가 철저하게 조사할 거야. 내 남편이 지금까지 당한 수모, 그리고 내 남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당한 수모까지 내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 갚아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과장님.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진짜로 안 그러는데 제가 오늘은 좀 예민한 날이라서 그래서 그랬어요, 과장님. 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민하다고 사람을 쳐? 그게 말이 돼요? 당신, 내가 대표님한테 그대로 보고할 거야. 각오 단단히 하고 잘릴 대기하고 있어. 안 돼요, 과장님. 제발요. 저 처자식이 2명이나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다 못 갔어요. 제가 저희 집 가장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 봐주세요. 집에 있는 제 와이프랑 처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좀 봐주세요. 네? 저는 막 흥분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아무리 빌고 빌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여보, 그 정도면 됐어. 그만해. 내가 작업 실수한 건 맞아. 내가 일하는 게 답답하셨을 거야.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나도 잘한 거 없으니까 당신도 이쯤에서 그만하고 화 풀자. 아니,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 걸 왜 당신한테 그러는 건데? 당신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반말까지 찍찍해대고. 당신은 왜 이런 것까지 다 참고 있어? 나도 잘한 거 없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니까. 대리님도 이쯤 하고 얼른 들어가 보세요. 여기 더 있어봤자 좋은 꼴 못 볼 것 같으니까. 예, 형님. 들어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형수님, 아니, 과장님껜 말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리라는 사람은 그전까진 제 남편에게 야, 너 거리면서 반말을 해댔으면서 남편의 정체를 알고 나자마자 형님 하면서 완전히 군기가 바짝 들어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만약 제3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더라면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을 거예요. 그만큼 우스웠거든요. 여보, 지금까지 이렇게 일했던 거야? 왜 나한테 그동안 말을 안 했어? 그리고 이렇게까지 당할 건 아니었잖아. 아유, 회사 생활이 다 그렇지 뭐. 공장 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하나 실수하면 일이 다 어그러지다 보니까 작은 실수도 나오면 안 되더라. 그러니 다들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곳에서 내가 실수를 했으니 혼나는 게 맞아. 물론 때린 건 잘못한 거지만 나도 뭐 잘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자. 그리고 부탁인데 장인어른께는 말씀드리지 말아줘. 그냥 우리 선에서 해결하고 끝내자.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탓을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그 사람에게 처자식이 있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던 것 같았어요. 역시나 남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한 번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났죠. 그렇게 그 사건을 한 번 넘긴 뒤로 남편의 회사 생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저희에게 호되게 혼난 그 대리라는 사람이 공장에다가 남편이 대표의 사위라는 사실을 다 알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들 남편에게 엄청 잘해왔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걸 상당히 난감해하고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아부성 멘트를 날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남편이 나이 들어 늦게 신입으로 들어왔다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은근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태도까지 싹 바뀌게 되면서 비꼬고 꼽주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고 깍듯하게 업무에 대해 알려주었기에 남편은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공장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다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 또한 열심히 노력을 했기에 밤낮 없이 업무에 대해 파악하면서 배워가며 일을 한 결과 공장 구석구석까지 잘 아는 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덕분에 저희 아빠 입에서는 남편에 대한 칭찬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놀라운 일이 더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장 일을 열심히 배워 능력치를 쌓은 덕에 빠르게 본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이런 말을 하던 거 있죠. 자네 공장 다니면서 초반에 괴롭힘 좀 당했었지? 네? 아니 장인어른 그 얘기를 어떻게... 아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저희한테 말을 안 했어요? 아이 애비가 내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던 적이 있었냐? 다 알고 있지. 그리고 원래 이런 얘기들은 더 소문이 빨리 퍼지는 법이야. 은혜 네가 아산에 내려갔을 때 대리 하나 잡았다면서 거기 직원이 그 모습을 봤나 보더라. 그걸 아산 과장한테 말을 했나 본데 그게 내 귀에까지 들어왔어. 그래서 너희들 몰래 그 직원 불러다가 얘기까지 했었다. 내가 따로 경고 좀 줬었어. 네? 아니 장인어른 그건 또 언제... 내 딸이 나한테 보고하겠다고 한 걸 자네가 말렸다면서. 잘했네. 사회생활이란 게 원래 다 그런 거지.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면서도 살아내야 하는 게 사회생활 아니겠는가. 근데 그걸 알게 된 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네. 첫 번째는 내 사위의 권위를 위해서도 그렇고 둘째는 자네 다음에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네. 앞으로 자네가 여기 수장이 될 사람인데 그런 무시를 받아서야 되겠나. 그러니 내가 길을 좀 살려주느라 그랬네. 그리고 자네가 하나 실수한 게 있어.
그런 사람은 그래도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자네 다음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또 안 겪는다고. 그래서 내 그 직원 불러다가 따끔하게 경고 줬네. 뭐 그래봤자 앞으로 잘하라는 얘기였지만 자네도 앞으로 나와 같은 위치에서 아래 직원들이 같은 상황들 겪을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돼. 무조건 사람이 좋게 대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 알겠나? 예, 장인어른.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도 장인어른께 배우네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그래도 아주 잘하고 있네. 아주 우리 사이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고. 그렇게 남편은 또 한 번 아빠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모든 것이 다 저한텐 고맙고 감사했어요. 제 남편은 아빠에게 인정을 받고 또 아빠는 제 남편에게 존경받는 직장 상사이자 장인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둘을 지켜보는 게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본사에서 일을 하면서 서울과 아산 공장을 담당하는 총 책임자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공장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다 파악이 되어 본사에서만 일을 하던 우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업무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빠가 매우 흡족해 하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다 남편의 좋은 인성과 성실함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남편은 자신이 대표 사이라는 위치를 드러낸다거나 그걸로 유세를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원들과도 다 동등하게 회사 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본사 일도 열심히 배워가면서 그렇게 아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어요. 게다가 제 남편을 막대했던 대리와도 이제는 사이가 다 풀어져서 그 대리라는 사람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면서 충분히 제 남편에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 일 이후에는 밑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단단히 시켜놔서 지금은 밑에 직원들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원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랍니다. 남편은 공장 사람들의 경조사까지 다 챙기면서 정말 좋은 상사가 되었죠. 그걸 보면서도 역시 회사의 수장이 될 만한 자질이 충분하다는 걸 느끼고 있답니다. 또 그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아빠도 함께 느끼셔서 남편에게 조금씩 자신의 일을 맡기면서 점차적으로 회사 내 입지를 늘려주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그러면서도 제 남편은 가정에도 충실해하고 있어요. 이제는 서울 본집에서 다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못 놀아줬다며 우리 딸이랑 아들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주고 있는지 때로는 제가 말리기도 해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피곤하게 일을 하면서 또 애들한테 시간 다 뺏기고 싶냐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면 저희 남편은 꼭 이렇게 말을 해준답니다. 여보, 뭐랬어, 내 꿈이. 난 우리 자식들이랑 당신이랑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했지. 내가 일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 당신이랑 우리 애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난 지금 제일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나 믿고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네, 저는 이렇게 든든하고 멋진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아직까지 정원 딸린 주택으로는 이사 가지 못했지만 그동안 가족을 위해 애써준 남편 덕분에 저희는 40평이 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답니다. 그게 벌써 4년 전의 이야기네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진 아빠가 주는 돈, 넉넉한 가정 형편 덕에 부족함 없이 또 철없이 살았었는데 제 남편을 만난 이후로는 돈의 소중함도 알고 또 사람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남편과 하나하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재미있고 뿌듯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또 남편의 말대로 직업에 귀천 없고 사람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잘 알게 되어서
그날 제가 흥분해서 혼을 냈던 직원한테도 가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했었네요. 원래는 사과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저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러 왔었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남편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전혀 이뤄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제 남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자 잘 만나서 인생 폈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절대 아니랍니다. 오히려 제가 그리고 저희 가족이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인생을 펴게 되었거든요. 그만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꼭 인생에서 좋은 인연, 좋은 배우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